안녕하십니까. 환경기능사를 강의하는 전화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30번부터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하수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지하수입니다. 가번의 광화학 반응 및 호기성 세균에 의한 유기물 분해가 주를 이룬다. 우리가 지하수라는 것은 일단은 빛이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산소가 거의 없는 상태예요. 따라서 혐기성 세균에 의해서 유기물 분해가 주가 되니까 가번이 잘못됐습니다. 나머지 국제적인 환경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국제적인 환경 조건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답은 지표수에 비해서 경도가 높고, 여기서 경도가 높다는 것은 무기물이 풍부한 물이라는 소리예요.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용해된 광물질을 보다 많이 함유한다. 라번에 비교적 깊은 곳의 물일수록 지층과의 보다 오랜 접촉에 의해서 용매 효과는 커진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31번에 보면 SS 측정은 다음 어느 분석법에 해당하느냐고 그랬어요. 자, SS라는 게 어떤 물질인지를 알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SS라는 것은 부유 물질이에요. 그래서 부유 고형물이기 때문에 중량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측정 후에, 건조 후의 무게에서 여러분들이 건조 전의 무게를, 이제 건조 후라는 것은 시료와 용기의 무게죠. 그리고 용기의 무게를 빼서 중량법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용기라는 것은 여과지죠. 그래서 여과지를 이용해서 SS, 부유물질을 분석하게 되니까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3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미생물의 성장 곡선에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이는 단계는 어느 것인가? 단계를 묻습니다. 살아있는 미생물들이 조금밖에 없는 양분을 두고 서로 경쟁하고 신진대사율은 큰 비율로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신진대사가 감소한다는 소리는 성장을 거의 할 수가 없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미생물은 그들 자신의 원형질을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자산화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의 핵심은 자산화 과정입니다. 자산화는 말 그대로 자기 몸을 이제 분해를 해서 먹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원형질 무게가 감소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산화 과정이 일어나는 단계가 내생호흡기가 되니까 정답은 라번이 되겠죠. 그리고 33번에 보면 생물 농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생물 농축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번에 보면 생물 농축은 먹이 연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나번에 생체 내에서 분해가 쉽고 배설율이 크면 농축이 되질 않는다. 답안의 농축 계수란 유해물의 수중 농도를 생물의 체내 농도로 나눈 값을 말한다. 답안의 미나마타병은 생물 농축에 의한 공해병이다. 특히 미나마타병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물질? 수온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잘못된 설명은 답안입니다. 여기서 농축 계수라는 것은 생물의 체내 농도를 유해물의 수중 농도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유해물질의 수중 농도와 생물 체내 농도가 반대로 돼가 있어요. 지금 설명에서는. 그래서 생물의 체내 농도를 유해물의 수중 농도로 나누어 준 값을 농축계수로 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답안이 되고 34번 문제 보시면 모래나 자갈, 뼈조각과 같은 무기성 부유물로 구성된 혼합물을 의미하는 것은 따라서 모래나 자갈이나 뼈조각 같은 내용들을 토탈해서 어떤 물질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느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릿이라고 합니다. 나번이 정답.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접촉산화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의 매체로서는 벌집형과 모듈형, 벌크형 등이 쓰인다. 나번에 부하변동과 유해물질에 대한 내성이 높다. 나번에 운전 휴지 기간에 대한 적응력이 낮다. 나번에 처리수의 투시도가 높다. 자, 내용상에서도 있는 것처럼 운전 휴지 기간에 대한 적응력이 상당히 높은 게 접촉산화법의 특징이 됩니다. 여기서 휴지 기간이라는 것은 잠시 우리가 작동을 하지 않는 기간을 휴지 기간이라고 해요. 따라서 정답은 답안이 됩니다. 그리고 가번의 매체는 이제 벌집형이나 모듈형, 벌크형의 형태를 매체를 왜 쓰느냐면 접촉산화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유성장식이 아니고 부착성장식이에요. 그래서 미생물 자체를 부착을 시켜놓는 장소가 매체가 되겠죠. 그 매체의 종류가 이런 식으로 가번처럼 존재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처음 부피가 1000m의 삼성인 폐기물을 압축해서 500m의 삼성인 상태로 부피를 감소시켰더니
최적 감소율은 최적 감소율이라는 것은 부피 감소율이죠. 따라서 처음에 부피가 1000m의 삼성이니까 V1이 1000m의 삼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압축해서 나타낸 부피가 500m의 삼성이 되니까 V2가 500m의 삼성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최적 부피 감소를 구하는 식을 보면 1 마이너스 V2 나누기 V1 곱하기 100 그래서 V2 자리에 500m의 삼성, V1 자리에 1000m의 삼성 전체 곱하기 100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우리가 제거율이나 감소율은 처음의 값이 얼마죠? 1000이에요. 1000. 자, 1000인데 나중에 압축 후의 값이 500입니다. 그러면 감소된 부피가 나왔죠. 이 감소된 부피를 퍼센트로 나타내려고 하면 처음의 값으로 다시 한 번 더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 처음의 값이 얼마예요? 1000이죠. 1000. 그래서 전체 곱하기 100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으셔도 되고 제가 설명하는 부분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도 돼요. 단지 여러분들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느껴지는 방법 그리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선택해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계산하면 50%가 되니까 정답은 답은이 되겠죠.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도시지역의 쓰레기 수거량은 179만 2,500톤/년이다. 이 쓰레기를 1,363명이 수거한다며 수거 능력은 얼마인가?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 1년 작업일수는 310일이라고 그랬어요. 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항상 강조해도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 MHT라는 것은 우리가 수거 능력을 나타내는데 MHT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죠. 단위입니다. MHT 단위는 man hour 톤. 여기서 man이라는 것은 작업 인부수입니다. 그리고 hour라는 것은 작업 인부들이 하루에 작업하는 시간. 그리고 톤이라는 것은 수거 실적이죠. 그래서 먼저 작업 인부수가 지금 몇 명이냐면 1363명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작업하는 시간이 8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까지만 보정을 하고 310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수거 능력을 보시게 되면 179만 2,500톤/년이에요. 그러면 수거 실적에 해당하는 단위를 보시게 되면 톤/년이란 말이에요. 1년 동안 수거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작업하는 작업자는 하루당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시간수도 연으로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작업하는 일수가 310일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1년은 310일. 자, 여기서 왜 365일이 잘 나오지 않느냐면 아무래도 여러분 작업하는 사람들도 휴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365일 중에서 휴가 일수를 뺀 값을 작업 일수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반대로 1년의 작업 일수를 주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인부의 휴가 일수를 줄 수도 있어요. 1년 동안 휴가 일수는 50일이다. 그러면 365에서 50일을 빼서 계산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1.89가 되니까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38번 문제 보면 도시의 쓰레기를 분석한 결과 밀도는 450kg/m의 삼성이고 비가연성 물질의 질량 백분율은 72%다. 이 쓰레기 10m의 삼성 중에 함유되는 가연성 물질의 질량은 이 문제도 상당히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죠? 상당히 자주 나오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밀도가 왜 나와 있느냐? 그지? 밀도가 나와 있는 이유는 단위를 바꾸기 위해서죠. 여기서 쓰레기 양이 10m의 삼성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정답에서는 킬로그램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10m의 삼성에서 얼마를 곱하는 거죠? 450kg/m의 삼성의 밀도를 곱해요. 그럼 미터의 삼성이 없어지고 단위가 킬로그램으로 전환이 됩니다. 여기에 얼마를 곱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것은 가연성 물질의 질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주어진 값은 뭐죠? 비가연성 물질이 72%예요. 그러면 가연성 물질이라는 것은 얼마가 되나요? 100-72%니까 28%가 가연성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28%는 0.28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곱할 때 1-0.72를 하셔도 되고 0.28을 바로 곱해 주셔도 돼요. 단지 이 문제를 계산을 했을 때는 가연성 물질의 질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가연성 물질의 비를 곱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가연성 물질의 비를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주면 문제가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가연성의 함량을 준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9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과 선별 방법의 연결이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선별 방법 중에서 바르게 나열된 거
가번에 보시면 광물과 종이, 광학선별.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학선별이라는 것은 풀이에도 있는 것처럼 불투명한 것과 투명한 것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나번에 보면 목재와 철분은 자석선별. 우리가 자석을 이용을 한다는 소리는 철 성분을 분리하기 위해서죠. 그럼 맞습니다. 다음에 스티로폼과 유리조각, 스크린 선별. 스크린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크기의 혼합 폐기물을 우리가 선별하는 장치예요. 그리고 다양한 크기와 혼합 폐기물의 부상 선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크기와 혼합 폐기물은 스크린 선별. 그리고 부상 선별은 스티로폼과 유리조각. 그래서 서로 반대가 되어 있네요. 그죠?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크지만은 뜨고, 유리조각 같은 경우는 입자가 작지만은 무기물이기 때문에 가라앉죠. 그래서 부상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바르게 된 설명은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40번 문제 보시면 폐기물의 발생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을 찾으시오 나와 있어요. 기억해 보면 쓰레기통이 작을수록 발생량은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쓰레기가 가득 차 있으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레기를 잘 버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에 보면 계절에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이 달라진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겨울에 가장 대표적으로 김장철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김장을 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발생량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디귿에 보면 재활용률이 증가할수록 발생량은 감소하죠. 폐기물이 발생을 했는데 그 발생된 폐기물을 우리가 재활용을 하게 되면 버리는 폐기물이 그만큼 작아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기에서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되겠죠. 그리고 4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도시 폐기물을 위생 매립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매립 초기에 가장 많은 비율로 발생되는 가스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초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우리가 일단 먼저 위생 매립, 도시 폐기물을 위생 매립을 했다는 소리는 현기성 상태가 된다는 뜻이에요. 현기성 상태가 되는데 초기에 발생하는 물질과 후기에 발생하는 물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후기에 발생하는 물질이 많아지면 이제 매립이 종료되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에 발생하는 물질은 산소가 아무래도 많은 상태가 되니까 CO2 자체가 많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이제는 산소가 없어지면서 현기성 상태로 전환이 되니까 CH4가 후기에서는 많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초기에 발생하는 물질은 이산화탄소가 되니까 나번이 정답. 가번의 CH4는 말씀드린 것처럼 후기에 발생을 하겠죠. 다번에 H2S는 황화수소, 라번의 NH3. H2S와 NH3는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이 됩니다. 정답은 나번.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배출가스를 냉각시키거나 유해가스 또는 악취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들이 같이 제거되고자 했을 때 사용하는 집진장치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유해가스 또는 악취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물질을 제거를 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스입니다. 악취도 가스상 물질이에요. 가스상 물질은 우리가 집진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건식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건식 집진기가 있고 그리고 세정에 물을 이용하는 섭식 집진기가 있어요. 그러면 입자상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건식과 섭식을 통해서 다 제거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가스상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가스상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건식에서는 제거할 수 없죠. 그럼 어떤 경우? 세정에, 다시 말해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섭식 집진기에서만 처리가 가능해요. 따라서 문제에서 핵심은 뭐냐면 섭식 집진기를 찾으라는 거죠. 따라서 섭식 집진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세정 집진기죠. 그러면 이 세정 집진기의 가장 큰 단점이 뭐죠? 아무래도 물을 뿌려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압력 손실이 커진다는 단점을 가지게 돼요. 따라서 집진장치 중에서 압력 손실이 가장 큰 장치가 세정에 있죠. 뭐가 있어요? 벤츄리 스크래브. 그래서 300에서 800ml H2의 압력 손실을 가지고 그리고 벤츄리 스크래브 같은 경우에서는 목부의 속도가 가장 빠르죠. 60에서 90m/s로. 그리고 충돌면에서 액젓과 입자의 비는 150대 1. 이 세 가지는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3번에 보면 설러지 내의 수분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고용물과 직접 결합해 있지 않기 때문에 농축 등의 방법으로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자, 따라서 어떤 물에 대한 설명인가요? 강극수에 대한 설명이 되니까 가번이죠. 이 문제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44번에 보시면 폐기물 소각 후에 발생하는 폐열의 회수를 위해서 열교환기를 설치하였다. 다음 중에서 열교환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여기서 열교환기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풀이해 보시면 과열기가 있고 제열기, 절탄기, 공기 예열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4번이 정답입니다. 근데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고 또 어떻게는 문제가 나오느냐면 설명적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설명에서는 여러분들 급수 예열이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급수를 예열해서 효율을 증가시키는 장치는 그러면 정답은 절탄기가 되겠죠. 절탄기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코노마이저라고도 해요. 그래서 절탄기와 이코노마이저는 같은 건데 급수를 예열해서 열 효율을 증가시키는 열교환기의 종류다. 이렇게. 따라서 44번에서는 4번 같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수험 준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45번 폐기물의 발생량의 산적 방법 중에서 직접 개건법이에요. 직접 개건법의 단점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직접 개건법이라는 것은 자금량이 상당히 많죠. 하나씩 측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번거롭다. 따라서 자금량이 많고 번거롭다가 되니까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46번 수분 및 고용물의 함량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구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보통 우리가 수분이나 고용물의 함량을 사용을 했을 때 주로 뭐를 쓰느냐면 정발 접시도 있고 그 다음 무게를 재야 되니까 전자저울도 들어가고 보관을 해야 되니까 데시게이트도 사용을 하는데 다음번에 여러분들 자르 테스트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응직 교반 시험이에요. 응직 교반 시험이라는 것은 가장 적정한 응집제와 그리고 응집제의 주입 농도를 알아내는 시험이에요. 그러면 응집제를 주입을 하게 되면 뭐부터 들어가는 거죠? 가장 첫 단계 응집제를 넣었어요. 그러면 빠르게 교반을 해서 녹이죠. 그래서 급속교반. 그 다음에 큰 플러그로 형성을 해요. 그리고 완속교반. 그리고 정치시켜서 처리하는 또는 상등수를 우리가 분석을 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르 테스트에 대한 시험도 상당히 잘 나옵니다. 순서 응집제 넣고 급속교반하고 완속교반하고 그 다음에 정치시키고 상등수 분석하고 같이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따라서 46번의 정답은 답은이 되네요. 그죠?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퇴비화 공정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 퇴비화 공정 중에서 알맞은 내용입니다. 그럼 세 가지가 틀렸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면 크기를 고르게 할 필요가 없이 발생된 그대로 상태로 숙성시킨다고 그랬는데 크기를 고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숙성이 골고루 일어나게 되죠. 다음에 미생물을 사멸시키기 위해서 최적 온도는 90도 정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최적 온도는 60에서 70도씨 정도가 됩니다. 다음에 충분히 물을 뿌려서 수분을 100%에 가깝게 유지한다고 그랬어요. 수분은 50에서 70% 정도. 다음에 소비된 산소의 보충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교반한다. 교반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뒤집어 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리에서 파쇄의 목적으로 틀린 것은 파쇄의 목적입니다. 자, 파쇄의 목적은 시험에서 아주 출제가 잘 됩니다. 가번에 부식 효과 억제다. 파쇄와 부식은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나번에 겉보기 비중의 증가, 다번에 특정 성분의 분리, 나번에 고체 물질 간의 균일 혼합 효과. 그래서 파쇄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와. 그리고 또 파쇄에 해당하는 힘의 종류가 있어요. 힘의 종류. 그죠? 자, 위에서 쿵 충격력. 자, 옆에서 쭉 밀어옵니다. 압축력. 그리고 칼날을 이용해서 잘라줘요. 전단력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파쇄기에 보면 전단식 파쇄기와 여러분들 압축 파쇄기가 있어요. 그러면 전단식 충격 파쇄기, 전단식 파쇄기가 충격식 파쇄기에 비해서 특징 같이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나오는 내용이 뭐가 있느냐 하면 자, 전단식 파쇄기의 특징은 뭐와 비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충격 파쇄기와 비교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충격 파쇄기에 비해서 파쇄 속도가 어때요? 파쇄 속도가 느리죠. 그리고 이물질 혼입에 약해요.
따라서 파세에 관계되는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화상위라는 것은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죠. 화상위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방식으로 플라스틱처럼 그 다음 용해되는 물질의 소각과 설레지, 입자상 물질의 소각에 적합하지만 체류 시간이 길고 국부적으로 가열될 염려가 있는 소각로는, 자, 여기서 핵심을 찾겠습니다. 핵심은 플라스틱을 소각하는 소각로가 어떤 소각로에 해당하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여러분들이 소각하는 소각로는 고정상 소각로가 되겠죠. 이 문제 또한 아주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번 문제로 가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적환장의 위치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적환장입니다. 적환장이라는 것은 뭐죠? 자, 우리가 주택지역 중에서 인구가 작은 저밀도 주택지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소용량 용기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불법 투기나 쓰레기가 어질러진 쓰레기가 많이 일어난다든지, 그 다음 공기수송을 하는 그런 경우에서는 처분장이, 그리고 또 상당히 먼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임시로 우리가 쓰레기를 보관하는 장소를 적환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적환장이 필요하죠. 자, 그럼 여기서는 적환장의 위치를 묻게 되는 거죠. 가번에 수거지역의 무게중심에서 가능한 가까운 것. 수거지역의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수거지역 중에서 우리가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나번에 주요 간선도로에 멀리 떨어져 있을 것.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진출입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주요 간선도로에 가까이 그러니까 접근성이 쉬운 곳,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다번에 작업에 의한 환경피해가 최소인 곳, 그리고 적환장 설치 및 작업이 가장 경제적인 곳. 자,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잘못됐으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51번에 보면 생활 폐기물의 발생량을 표현하는데 사용하는 단위는 어느 것인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생활 쓰레기 발생량을 표현하는 단위를 나타냈을 때 하루에 한 사람이 발생되는 쓰레기의 양, 그러면 킬로그램 퍼 데이, 하루에 발생되는 양, 한 사람이니까 인, 따라서 킬로그램 퍼 인일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킬로그램 퍼 인일로 여러분들이 폐기물이 발생되고 도시의 인구수가 얼마가 주어졌을 때 킬로그램 퍼 인일도 많이 계산을 했어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강조를 항상 했던 내용이죠. 그죠? 그럼 5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발생량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발생량을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발생량을 조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적재 차량 개수 분석법, 그리고 직접 계건법, 그리고 물질 수집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없는 방법은 나번이라는 것은 없죠. 원단위 계산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번이 되겠죠.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메탄 8kg을 완전 연소시키는데, 완전 연소시킨다는 것은 산소하고 결합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필요한 이론 산소량을 계산을 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메탄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죠? 자, 제가 완전 연소를 시켜보겠습니다. 메탄이라는 것은 CH4가 메탄이에요. 그러면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C가 O하고 붙으면 CO2, C하고 H하고 붙으면 H2가 되죠. 그러면 개수를 완성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개수를 어떻게 완성하느냐? 탄소 뒤에 있는 숫자가 탄소 앞으로입니다. 1이니까 여기 1이 되겠죠. H 뒤에 있는 숫자가 H 앞으로입니다. H가 여기서 2개짜리니까 2분의 4는 2가 되겠죠. 그리고 산소 계산하면 2개, 2개, 4개. 그러면 O2 앞으로 가니까 2분의 4는 2. 메탄은 무조건 1.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하셨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메탄이라는 물질이 8kg이라는 중량으로 주어졌어요. 그럼 분자량을 쓰면 됩니다. 메탄의 분자량은 탄소의 원자량이 12, H의 원자량이 1자리가 4개 있으니까 16이 되겠죠. 따라서 16kg일 때 산소를 kg으로 계산하니까 산소는 2개, O가 원자량이 16이죠. 2개 있으니까 32. 그래서 O2는 32kg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메탄 8kg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냐? 우리가 계산하는 산소량을 X라고 두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8 곱하기 2 곱하기 32kg 나누기 16kg을 해서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면 X라는 값이 32kg이 나오게 되네요. 그죠? 왜?
여기 있는 2와 8을 곱하면 16. 그럼 없어지죠. 그래서 32kg이 정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53번의 정답은 32kg이 되니까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5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소화설러지의 발생량은 투입량의 15%이고 함수율이 90%이다. 탈수기에서 함수율을 70%로 한다면 케이크의 부피는 얼마가 되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탈수기를 사용했습니다. 탈수기를 사용을 했는데 탈수 전의 함수율이 90%니까 P1이 90이에요. 그리고 탈수 후의 함수율이 70이니까 P2가 70%입니다. 그러면 V1이라는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V1을 쓰셔도 되고 W1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지금 투입량이 얼마냐 하면 150kL는 여러분들 미터의 삼성으로 나타내니까 킬로리터는 미터의 삼성하고 똑같죠. 왜? 리터보다 10의 삼성 큰 게 킬로리터, 미터의 삼성이니까 따라서 150 미터의 삼성인데 이 중에서 투입량이 15%라고 그랬어요. 투입량이 15%가 설러지의 발생량이라고 그랬으니까 0.15를 곱하면 설러지 발생량 V1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V1 자리에 150 미터의 삼성 곱하기 0.15 그리고 P1 90% 그리고 P2 70%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는 V2를 계산하면 7.5 미터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55번 문제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 기억을 하고 계세요.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처리 방법 중에서 용매 추출에 사용되는 용매의 선택 기준으로 알맞게 나열된 것은 어느 것인가? 기억해 보면 분배 개수가 높아서 선택성이 클 것. 그래서 분배 개수가 높아야지 우리가 선택성 쉽게 구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끓는 점이 높아서 회수성이 높을 것. 끓는 점이 높으면 우리가 오랫동안 끓여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끓는 점이 낮아서 회수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을 것. 그래서 물과 분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은 맞고 디귿도 맞고 리얼에 보면 밀도가 물과 달라야지 구별을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만 해당하는 사항이 되니까 정답은 나번이 되겠네. 그죠? 그리고 56번에 보면 귀의 구성 중에서 뇌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뇌입니다. 가만에 나눈 창은 이소골의 진공을 와우각 중의 림프에게 전달하는 진동판이다. 나번에 음의 전달 매질은 액체이다. 답안의 달팽이관은 내부에 림프액이 들어있다. 라번의 이관은 뇌의 기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라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답이 라번인데 이관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유스타키오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 유스타키오관 같은 경우에서는 외위와 중위의 기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위의 기압을 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정답은 라번이 됩니다.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7번에 보면 다공질 허범제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이 문제 또한 자주 나옵니다. 다공질 허범제로는 여러분들 안면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유리솜 그리고 폴리우레탄 폼, 발포 수지 재료를 사용을 해요. 따라서 비닐 시트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58번에 보면 허범기구에 의해서 허범재료를 분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허범재료에 대한 설명이죠. 가번에 다공질 허범재료, 나번에 공명형 허범재료, 나번에 판진동형 허범재료, 나번에 반사형 허범재료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허범재료로 주로 사용하는 것은 다공질 허범재료, 그리고 공명형 허범재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진동형 허범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라번에 반사형 허범재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번, 나번, 다번에 대한 허범재료를 사용을 하니까 라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59번에 보면 진동에 의한 장애는 어느 것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답은 네이노시 현상이 우리가 답이 됩니다. 자, 네이노시 현상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풀이를 보세요. 네이노시 현상은 손가락의 말초 현관 운동의 장애로 혈액순환의 장애로 인해서 창백해지는 현상으로서 국소 진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진동 중에서도 국소 진동에 의해서 발생하니까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진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장애를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장애는 동일한 형태가 되니까 레이노시 현상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0번 문제에 보면 소음계의 기본 구조 중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소음도가 지시계기의 범위 내에 있도록 하기 위한 감쇄기를 의미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그래서 60번에 대한 문제는
라번의 레벨 레인지 변환기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수업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뭐 기본 개념과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답이 그냥 이렇게 술술술 해결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 아직까지 공부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다음에 복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지 않아서 답을 찾기에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공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일정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답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는 비법이라는 것은 실제로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단지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 약간의 이해력을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답을 찾는 문제들이라든지 답을 조금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도와줄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공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해 주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시간을 단축시키고 합격의 길이 빨라진다는 것은 제가 장담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리고 강의하고 있는 형태대로 공부를 하시면 틀림없이 합격을 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